소녀는 호텔을 떠나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직선 도로를 따라 짧은 거리를 걸어야 했지만 마치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의 수색은 불안한 발견들, 수수께끼 같은 순간들과 특이한 상황들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때까지 수년간 가장 신비로운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타니 드렉셀은 1991년 10월 7일 뉴욕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어머니는 브리타니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체드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마리사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체드의 군 경력 때문에 가족은 자주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체드는 가족과 함께 칠리라는 로체스터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브리타니는 오른쪽 눈의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소녀는 그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타니는 결코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고 콘택트 렌즈로 자신의 문제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인 삶을 살았고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녀는 축구에 빠져들었고 지역 여자팀의 일원이 되면서 이 스포츠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타니는 간호사, 미용사 또는 모델로서의 경력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16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와 여동생 모두에게 도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했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아버지와의 연락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2009년 4월이 왔을 때 브리타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에서 봄방학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브리타니의 어머니는 가능한 위험에 대해 걱정하며 반대했습니다. 집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도시로의 여행 계획과 더불어 성인 동반 없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진정한 걱정을 느꼈고 이는 딸과의 큰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 브리타니는 어머니에게 근처 호수 옆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수가 멀지 않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브리타니는 이 기회를 이용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들과 몰래 머틀 비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단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친구들과 만나 1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도심의 해변가에 위치한 바 하버 호텔이라는 아늑한 2성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여행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해변에서의 시간, 도시 산책과 전반적인 휴식을 즐겼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다른 주로 여행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산책하고 집에서 영화를 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4월 25일에 브리타니는 다시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에 브리타니는 약 2.5km 떨어진 호텔에 머물고 있는 로체스터에서 온 오랜 친구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막 도착했을 때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날 브리타니는 그녀에게 반바지를 빌려주었고 이제 친구는 입고 싶어서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브리타니는 친구의 호텔을 떠나 자신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원래 함께 가려고 했지만 부업 때문에 가지 못한 남자친구 존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브리타니는 친구와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존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몇 개의 메시지를 더 보내고 전화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 젊은 남자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걱정에 그는 여행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이 상황을 보고했을 때 브리타니의 어머니는 딸이 자신도 모르게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즉시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전 남편이 뒤를 이어 머틀비치로 향했고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종 다음 날 아침 머틀비치 경찰은 브리타니의 친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저녁 8시경 호텔방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에 그녀는 친구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의 감시 카메라에 발견되었고 8시 15분에 건물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브리타니의 추정 경로를 따라 추가 감시 카메라를 찾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타니가 저녁을 보낸 젊은 남자의 친구들은 그들이 함께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브리타니가 경기 막바지에 합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5분 후 그녀는 친구가 반바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브리타니를 태워다 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사관들은 그녀와 함께 있던 젊은이들이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상에서 브리타니가 호텔을 혼자 떠나는 모습이 보이고 아무도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브리타니의 방을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그녀의 핸드백과 전화기를 제외한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는 그녀가 영원히 떠날 계획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종 직전 그녀는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로 표현했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으며 호텔로 돌아온 후 잠을 자려고 한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그 운명적인 저녁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친구의 호텔을 20시 48분에 떠났고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21시 15분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녀가 호텔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 근처에서 거리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그녀의 실종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소녀의 휴대폰이 이른 아침 시간까지 켜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머틀비치에서 90km 떨어진 17번 고속도로에서 위치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걱정스러운 일인데 전화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와 사륜 오토바이를 포함한 수색팀이 그곳으로 보내졌지만 안타깝게도 브리타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일이 지난 후 성공 가능성이 없어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머틀비치에서 수색을 계속하며 갑자기 다른 호텔로 이동하고 실종된 사람의 가족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한 브리타니의 여자친구들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 브리타니의 실종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날 저녁에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의 주의는 그녀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만났던 브리타니의 또 다른 지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경찰에 협조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도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이 사건은 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고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을 바라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브리타니의 부모는 전국 방송 채널을 포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실종죄에 관한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조명되었습니다. 비록 노력이 주목을 받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중 어느 것도 수사관들이 소녀를 찾는 데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머틀 비치에서 특정 위반 사항과 관련된 과거가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렸지만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문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가능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해 12월, 사건 시작 후 8달이 지난 후 수사는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조지타운 근처에서 텐트에 머물던 관광객 부부가 여성용 안경을 발견하여 경찰에 넘겼습니다. 안경은 브리타니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위에서 DNA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타니의 어머니는 수사 진행 상황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머틀 비치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다음 해 6월에 이 사건은 해결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20세의 여성이 머틀 비치의 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불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 앞에 멈춘 밴에서 두 남자가 내려 그녀를 불쾌한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추가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었고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37세의 티모시 테일러를 신속하게 체포했습니다. 브리타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은 즉시 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그의 사건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결국 그가 브리타니의 실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경찰은 몇 가지 더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가해자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지역 낚시꾼의 제보에 따라 강 근처의 섬 지역을 탐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경찰은 브리탄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역 근처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곧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에 FBI는 브리탄을 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마지막 휴대폰 신호가 잡힌 곳으로 이동되었고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FBI는 또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에 대해 25,000달러의 보상금을 발표했습니다. 몇 달 후 사건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관심은 다시 2010년 머틀 비치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에 연루되었던 티모시 테일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16살 아들 데시온이 새로운 용의자로 등장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교정시설에 있던 FBI 정보원은 2009년 4월 27일에 숲속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그곳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티모시 테일러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방 안에서 불안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댄욘과 11명의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기 어려운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은 한 소녀가 떠나려고 시도했지만 데숑이 그녀를 설득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른 방에서 여러 번의 큰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활동 흔적을 지우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뉴스에서 브리탄에 관한 보도를 보고 그가 그녀를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나 첫 번째 증인의 진술을 확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데이온이 실제로 앞서 언급된 사건들에 관여했으며 브리타니를 다른 증인이 이미 언급한 그 집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데쇼는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이득을 얻기를 바랐지만 일이 알려지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진술은 수사관들이 고려하던 버전과 일치했습니다. 증인들은 그들이 설명한 사건들이 브리타니가 데이온의 아버지 집이 있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에서 이틀 후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둘 다 의심스러운 신뢰성을 가진 증인들의 말만으로는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관들은 대쇼를 다른 사건으로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에 그는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경미한 위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을 다른 주로 이끌었고 사건은 연방 관할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대쇼는 주 단위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것이 ABI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브리탄의 실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대쇼이 이미 형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사건은 그럼에도 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FBI는 또한 브리타니 사건에 대해 대쇼를 신문했지만 그는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2017년 여름 대쇼는 가능한 형벌 감경을 대가로 거짓말 탐지기 신문에 동의했습니다. 신문 중 거짓말 탐지기 운영자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두 가지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대쇼는 브리타니가 실종된 후 그녀를 보았는지 그리고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질문 모두 그는 부정적으로 대답했지만 검사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었고 수사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7월에 대션의 재판이 끝나고 그는 이전 범행에서 운전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1년도 안 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정보원이 2월에 인터뷰를 하고 그의 진술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브리타니가 실종된 후 4번이나 그녀를 봤다고 주장했고 그 사건들이 한 달 후에 일어났으며 네이트라는 사람이 연루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네이트를 찾기 위해 헛수고를 한 수사관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경찰은 대션에 대한 의혹과 다른 가능한 방향성을 모두 고려하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브리타니가 실종된 후 1000몇 주 동안 그들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에 책임이 있었던 남성들의 목록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록의 맨 위에 있는 레이몬드 모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은 그의 이전 범죄를 고려했습니다. 모디는 유사한 범죄로 21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피해자들은 1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나이는 5살부터 시작해서 17살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몬드는 3아이의 아버지였고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레이몬드의 집은 브리타니 사건과 관련하여 수색되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FBI 요원들은 그의 실종 관련 가능성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몬드가 알리바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그는 4월 26일 소녀가 실종된 다음 날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머틀 비치에서 과속으로 정지당했습니다. 이는 그의 동반자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 중요한 날들 동안 그의 위치에 대한 이전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에 레이몬드의 여자친구는 처음으로 경찰에 의해 신문을 받았는데 그녀는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전 위반 때문에 그녀는 2022년 4월에 다시 명확히 하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브리타니의 실종 당일에 대한 신문 중에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했고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머물도록 설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레이몬드가 브리타니가 실종된 날 다음 날 설명되지 않은 얼굴 자국을 가지고 집에 왔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에 관해 그녀는 레이몬드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큰 픽업 트럭을 가져갔고 그녀에게 자신의 차를 주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그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그 전화기가 브리타니와의 의심스러운 사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같은 저녁에 이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사건 발생 당시 그 여성이 아마도 레이몬드와 함께 차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신문 중에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와 신용카드를 차 안에 뒀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레이몬드가 같은 밤에 집을 떠났다가 30분 후에 돌아왔으며 그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관들은 그 여성에게 레이몬드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녹음기를 사용하라고 제안했지만 나중에 이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대화 후 수사관들은 레이몬드의 아파트를 며칠 동안 면밀히 관찰했고 그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주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를 확인하는 듯 했고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의 아파트 수색 영장을 받았고 여러 대의 전화기와 다른 흥미로운 물건들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성의 전화기와 신용카드 정보를 추가 조치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활동 참여 혐의로 그녀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고 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레이몬드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을 때 그들은 그의 동반자를 체포할 의향이 있다고 알렸고 이는 그가 모든 것을 혼자 했다는 놀라운 자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건 버전을 설명했고 이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몬드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 저녁 길을 따라 운전하고 있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다가 브리타니가 자신의 차로 다가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지타운의 강으로 운전한 후 그의 동반자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레이몬드는 브리타니와 가까워지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행동은 경솔해졌습니다. 그 후 그는 동반자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증거를 숨겼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브리타니에 대해 물었고 레이몬드는 친구들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밤 그는 자신의 행동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버전은 수사관들에게 불신뢰스러워 보였고 그들은 레이몬드가 실제 상황을 크게 왜곡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레이몬드는 늦은 시간과 거리에 행인이 없는 상황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버전은 소녀가 갑자기 남자친구의 메시지에 답변을 중단했고 그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을 때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레이몬드는 이 시간에 그녀가 여전히 그의 차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몬드의 자백은 수사관들이 그의 책임을 확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물건들이 숨겨진 장소로 그들을 안내했고 경찰은 실제로 그곳에서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과 치과 식별을 통해 발견된 물건들이 브리타니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레이몬드는 기소되었고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여 레이몬드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이야기가 여자친구가 책임을 면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들은 주로 레이몬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물건들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를 확인했습니다. 13년의 수사 끝에 레이몬드는 마침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레이몬드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시 그는 62살이었으며 석방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마지막 말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수사관들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는 미해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왜 두 정보원이 다샤온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는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정보원 모두 의심스러운 평판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처음부터 그들의 진술에 대한 특정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감형받는 대가로 다샤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질문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이몬드가 2005년에 28살의 여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건 발생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몬드는 어떠한 관여도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관여를 확인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추가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